네, 자 오늘 군번 이번 기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급 군번 채용 시험 해설 강의고요. 시험이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시고 나서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고 결과가 좀 안 좋으신 분들도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행정학 시험이 일단은 너무나 그 기출에서 벗어난 기존에 벗어난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사실 이제 대학교 교수님 책을 인용해 가지고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이번 시험은.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단은 전체적인 문제를 봤을 때 난이도가 상에서 한 중상 정도 되는 문제들이 한 10문제 나왔습니다. 10문제 나왔고 기존 기출을 응용하지 않고 그죠? 기존 기출을 응용하지 않고 아예 그냥 대학교 교수님 책에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화한 문제들 신경한 문제가 한 10문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난이도 상해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거의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은 뭐 그걸 변형했던 간에 기출을 토대로 만들어진 문제들이 한 15문제 있었고 그다음에 아예 이제 사실 이제 대학교 교수님 책에 있는 문장들이야. 그런 문장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문제를 만든 신경향 문제들이 한 10문제 정도 나왔고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난이도 상과 중상에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고요. 그리고 A, B, C, D, A급이 이제 빈출되는 문제라고 하면 한 C급, D급 정도 되는 이런 문제들이 한 15문제 정도 나오는. 그러니까 중요도에서 보면 굉장히 뒤처지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나만 못 본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점수대에 연연하지 마시고 왜냐면 내가 못 보면 다른 사람도 못 본 시험이야 다. 그래서 좀 힘들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허무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시험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점수를 너무 이렇게 기존 점수보다는 제 생각에는 한 70점대 나오신 분은 정말 잘 보신 거고 70점대 나오신 분들은 그리고 60점대 나오셨으면 어느 정도 선방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선방이라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점수 맞으셨을 것 같고요. 70점대 나오신 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문제를 좀 하나하나 좀 풀어보면서 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 여기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이 신경향 문제들도 이제 대학 교수님 책에서 자꾸 이제 내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또 너무나 또 공부하기는 또 예측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잘 연구를 해서 또 이런 것도 대비하는 여러 가지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1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 대한 얘기예요. 자, 국가재정 운영 계획인데요. 우리가 국가재정 운영 계획은 기본적으로 5년 이상 기간에 대한 운영 계획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매년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국가재정 운영 계획이고 실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보내자. 그때 국가재정 운영 계획도 국회에 함께 제출합니다. 그래서 120일 전까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중기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국가재정 운영계획이라는 걸 만드는데 국가재정 운영계획은 5년짜리 계획으로 기본적으로 자 어떻게 회계연도 이게 5년짜리 계획 이상의 계획으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국가재정 운영계획을 확정하는 거. 국가재정 운영계획을 확정하는 건 어디서 하는 거야? 행정부 쪽에서 하는 거예요. 의회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국가재정 운영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 의결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국가재정 운영계획은 행정부 쪽에서 다 확정을 끝내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 개시 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요. 국가재정 운영계획은 5년짜리 계획이고요. 근데 국가재정 운영계획은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행정부 쪽에서 다 확정이 돼서 국회로 넘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이런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근거로 예산 편성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5년짜리 계획을 바탕으로 1년짜리 예산을 이제 편성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뭐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기획에 대한 얘기고요. 전략기획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아주 세부적인 C급, D급 해당되는 문제들이죠. 근데 이제 시험에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행정학에서 여러분 전략이란 거는 장기적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야.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는 걸 우리가 전략계획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방금 배웠던 국가재정 운영 계획이죠. 그것도 계획이고 몇 년짜리 계획이요? 5년짜리. 그런 게 이제 전략계획이 되는 거예요. 장기적 계획을 세운다. 대신에 장기적 계획을 세우되 여기서 전략이란 건 장기적이라는 의미와 함께 우리가 전략적이다 하는 뭐예요? 이럴 A 하면 A로 대응하고 B 하면 B로 대응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는 거죠. 전략을. 그렇죠?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운다. 그런 계획이에요. 전략을 세운 계획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A일 때는 어떻게 하고 B일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대응 전략을 세우면서 계획을 세운 거를 우리가 전략 계획이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어떻게 한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체계적이고 그렇죠? A 할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B 할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략 계획은 실제로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장기적 관점에서. 그래서 기본적인 장기적 관점에서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를 지시해주는 기본적 결정을 통해서 일반적인 장기적 지침을 만들어주는 게 전략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 계획이다 보니까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장기적으로 합리적 계획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굉장히 불확실한 환경인데 어떻게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느냐. 하루가 다르게 이 변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전략 계획보다 장기적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계획들인데 그 계획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환경이 이래 불확실한 환경에서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략 계획은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 분석인 수압 분석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그래서 우리가 수압 분석은 나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이런 거 고민하면서 강점과 기회가 좋을 때 어떤 전략, 상황에 따라 전략을 마련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따른 전략을 세워서 이런 전략에 따라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환경에 따라 환경의 변화와 나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전략을 세워놓고 이런 전략에 따라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전략 계획이다 말하는 겁니다. 전략 계획은 장기적 계획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각종 환경을 분석한 상황에서 그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분석이 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번 전략 계획은 불확실한 미래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수압 분석 등을 통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치, 경제 등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유용성이 높다. 그런데 이런 장기적 계획이다 보니까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장기로 과연 합리적 계획이 가능할 것이냐. 불가능하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상대적으로 정치 및 경제 등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는 유용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인데요. 다만 제가 이 부분은 약간은 오답 소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좀 이따 드릴 테니까 혹시 이 부분이
좀 2번에서 내가 좀 답이 틀렸다 하신 분들은 한번 그 오답 시비를 한번 내보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 논리로 2번은 답이 된 거예요. 이렇게.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장기적으로 합리적 계획이 불가능할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불확실한 환경에서 장기적 계획을 세울 거냐. 이런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상대적으로 정치, 경제 등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는 유용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다르게 또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답 시가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한 번 정도 제기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이따 그건 제시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혹시 이 부분이 좀 틀리신 분들은 한번 제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부터 보시면 그럼 정책 결정에 비해서 외부 환경에 개방되지 않고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편이다. 여러분 결정과 계획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는요. 결정은 현실적인 결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각종 결정은 실제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게 좋을지를 결정하는 거고 계획이라는 거는 실제 행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환경이 개방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방에 앉아서 이렇게 할까?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건. 그래서 정책 결정에 비해서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덜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을 고려는 하지만 영향을 받으면서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하면서 내가 계획을 세울 거지만 실제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는 것들은 결정이고 결정할 때는 외부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게 좋을까 저을까 결정하는 거고 계획은 전문가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방에서 앉아서 환경을 고려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정에 비해서는 환경에 개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들의 어떤 판단으로 세우는 게 계획이다. 특히 전략 계획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지. 덜 받는다는 얘기지. 환경을 고려하면서 아까 수합 분석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조직 진단을 통해 실현 가능한 어떤 설계를 맞추는 거. 그렇죠? 그래서 환경을 고려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거야, 분명히. 그렇죠? 근데 결정에 비해서는 실제 계획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좀 차이를 좀 아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여러분 이번 시험이 좀 어려웠던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하 문제, 난이도가 하에 상중하에 해당되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하나하나가 다 고민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 경제 등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과연 장기적 계획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비판을 받아서 유용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어느 일정 부분은. 그래서 2번 이렇게 나온 건데 다만 잘 들어보시면 혹시 이거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시면 뭐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학 교수님 책에서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페이지도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전략 계획과 전통적인 계획을 비교해서 전통적 계획이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계획은 최근의 행정학에서 전략이란 건 아주 최신의 얘기들이야. 오늘날 얘기입니다.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옛날과 오늘날을 구분하죠 보통. 그래서 전통적 계획이 있고 전략적 계획은 오늘날 계획인데 전통적 계획은 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책 환경이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 환경은 굉장히 안정적 상황에서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오늘날 계획들은 환경이 불안정하니까 환경에 대한 고려를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떨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합 분석을 통해서 기회가 좋은지 위협인지 강점 약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것저것 세워야 돼요. 근데 옛날은 환경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전통적 계획은 안정적 정책 환경이 필수적이야. 그러나 오늘날 전략적 계획은 굉장히 급변하는 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 계획이 안정적 정책 환경에 영향을 필수적이고요. 전략적 계획은 오히려 급변하는 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이걸 종합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그렇죠? 전통적 계획과 전략적 계획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정치 및 경제 등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전략적 기획이 전통적 기획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소지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나요? 이게 보기가 오답으로 나온 이유는 여기서 나왔던 이 문제 때문에 이런 과거의 기출이에요. 불확실한 환경에서 장기적으로 합리적 계획이 불가능하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자, 교수님 책을 보다 보면 이렇게 전통적 계획이 안정적 환경이 필수적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전략적 계획은 급변하는 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급변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전략적 계획이 상대적으로 유용성이 높다. 뭐에 비해? 전통적 계획에 비해. 이렇게 해석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페이지도 있으니까 해서 한번 정도 문제 제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해석에 좀 소지가 있죠. 이것저것.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이렇게 그냥 묻어갈 수는 없죠. 한번 노력해봐야죠. 한 문제 한 문제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보기들이 1, 3, 4가 해당되기 때문에 2번이 이제 틀릴 수도 있는데 해석에 따라 또 2번은 맞을 소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일정 부분은 또 해석에 따라 또 달리 해석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3번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합리 모형은 자,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하면서 정책 과정의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합리 모형은 신 같은 완벽한 존재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있어도 얼마든지 최적의 결정,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 과정의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아요. 이 변화가 있어도 합리적 경제인으로 완벽한 거의 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선택이 하나 딱 있다는 거예요. 신은 다 알아요. 가장 좋은 게 뭔지를. 그거를 정책 과정의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변화가 가장 좋은 게 딱 정해진 거예요. 하나. 그게 이제 합리 모형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 과정의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변화가 있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 하나 딱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만족 모형은 조직 차원의 합리성과 정책 결정자 개인의 차원의 합리성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차원에서 이거 만족 모형은 개인 차원의 모형이야. 개인이 어떻게 의사결정할 것인지. 그래서 이건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최종 모형은 다 개인 차원의 모형입니다. 개인 차원의. 근데 조직 차원으로 보면 어느 정도 합리적일 수 있겠죠.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나의 혼자의 합리성 부족해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그 합리성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 차원의 합리성은 있지만 결정자 개인 차원은 조직 차원보다 훨씬 더 그 합리성이 제약되고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의 만족 모형은 합리성에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합리 모형이 아니라 만족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차원의 합리성은 어느 정도 완벽할 수 있지만 개인 차원의 합리성은 제약되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합리 모형이 아니라 만족 모형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점증 모형은 자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정책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타협과 조정의 산물로 본다. 이건 많이 보셨죠. 자, 보시고요. 자, 보시고 그다음에 최종 모형은 기본적으로 합리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종 모형은 일단 합리성을 기본으로 삼아요. 그래서 경제성을 감안한 합리성, 그죠?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를 기본 원리로 삼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초합리, 직관 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와 초합리의 조화를 추구하는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최종 모형은 합리 모형을 추구하나 합리 모형의 한계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합리적이지 못할 때는 뭐가 필요한? 초합리도 필요한 거, 초합리.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는데 만족 모형과 점증 모형의 강점을 취하고자 한다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최종 모형은 기존의 합리적 정책 결정 모형 이론에 근거한
정책 결정 방식이 지나치게 수학적이고 계량적 분석에 의존하여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점,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점증 모형, 만족 모형 등 다른 정책 결정 모형들이 현실 상황은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다른 모형들이 객관화된 이론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굉장히 제한된 합리성에서 만족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점증주의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네들도 일정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모형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뭐로 하겠다? 기본적으로 초합리로 하겠다는 거예요. 초합리로. 다시 한번. 합리 모형이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럼 다른 모형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다른 모형들은 어떤 기준이 한계가 있다는 거야. 왜? 인간의 그냥 만족,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걸로 부족한, 이런 걸로 한계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객관화된 이론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요. 이런 다른 모형들이.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다른 모형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냐? 그거는 초합리로 하자. 직관으로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합리 모형이 분명히 한계가 있고 다른 모형들 하면 되지 않겠느냐? 다른 모형들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형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초합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합리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최종 모형은 합리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족 모형과 점증 모형의 강점을 취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만족 모형과 점증 모형도 일정 부분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냐? 직관과 초합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 모형과 함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디도 최종 모형은 직관부적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 모형의 한계를 일정 정도 한계도 있고, 근데 이것만으로 안 되죠. 그래, 합리 모형으로. 그런데 만족 모형과 점증 모형의 강점을 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걸로도 부족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뭘 하자? 직관으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직관으로. 그렇죠? 그래서 합리 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를 기본 원리로 삼지만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형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다? 그 부분이 초합리와 직관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강조했다고. 이게 이제 최종 모형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만족 모형과 점증 모형의 강점을 취하고자 한다.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틀린 거죠. 자, 4번 문제고요.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는 원인이나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개혁의 저항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에 대해서 어떤 개혁을 하다 보면 어떤 개혁을 통해서 어떤 조직은 피해를 보고 어떤 조직이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 개혁 과정에서 조직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보는 조직들은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하겠죠. 자, 개혁한 내용이 불명확해요. 여러분들 개혁이란 건 명확해야 그나마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그래서 대비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항이 적은 겁니다. 근데 개혁한 내용도 불명확하고 모호하면 이거 내용이 뭐야? 불안하기만 하고 화만 나고 무조건 반대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안에 따라 요구되는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나는 모르는 능력이요. 개혁을 하면 그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컴퓨터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아이폰, 그러니까 아이패드 계열, 애플 계열로 컴퓨터 다 바뀐 거야. 나는 윈도우에 익숙한데, 그죠? 근데 지금 애플 쪽으로 다 바뀐 거야. 그럼 난 그거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건 뭐예요? 나 이거 싫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부족하면 이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자, 그래서 1번처럼 행정 개혁을 담당하는 조직의 중복성과 가외성의 존재가 있어요. 이거는 좀 사실 이것도 조금 애매해요. 조금 애매한데, 자, 여기는 행정 개혁을 하는 주체들, 행정 개혁을 하는 담당하는 조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좀 달라요. 행정 개혁을 담당하는 조직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개혁에 대해서 조직 간 갈등은 뭐냐면 개혁을 하다 보면 이득을 보는 조직도 있고 피해를 보는 조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싸우다 보니까 저항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이고, 여기는 개혁을 담당하는 조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하다 보면 일정 부분은 그래도 이것도 갈등의 소지가 좀 있어요. 왜?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행정개혁을 통해서 피해를 보거나
이득을 보는 이런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혁을 담당하는 조직이 여러 개가 있다 보면 오히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개혁을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좀 완성도 있게 개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개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적이고 안정적 개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의 저항이 오히려 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의 내용이 좀 더 신뢰도 있고 믿을 만한 개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개혁을 담당하는 조직이 여러 개가 있다 보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개혁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개혁의 저항이 좀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런데 뭐 오히려 담당하는 조직이 이제 중복이 되다 보면 의견이 다르면 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는데 그거는 저항이 개혁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개혁 과정에서 오히려 좀 잘못된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상대방이 개혁을 당하는 상대방이 저항하는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 얘기는 오히려 조직의 중복성과 가외성이 존재하다 보면 이건 누구야? 행정 개혁을 당하는 게 아니라 행정 개혁을 하는 조직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오히려 좋은 개혁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개혁의 저항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1번은. 자, 2번. 그런데 이렇게 계획이 너무 모호하면 명료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불안하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면 당연히 저항할 수 있고요. 자, 행정개혁에 필요한 관련 법규의 재개정이 어려움. 법을 만들고 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어렵다 보면 오히려 당연히 갈등이 저항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조금 이 문제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명확하게 시험을 내줘야 하는데 해석하기에 따라 이것저것 이런 문제들이 꽤 있어요. 행정학 시험 그렇게 되면 이제 오답 시비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1번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다만 1번도 아까 보면 여기에 이제 개혁의 저항 원인 중에 이게 개혁에 대한 조직 간의 갈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좀 연결해서 조금 한번 그냥 모르는 셈 치고 이렇게 문제 제기 한번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까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달라요. 이거는 개혁을 당하는 조직들이 편익 얻는 집단도 있고 피해보는 집단도 있어서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다 보면 당연히 저항이 된다 이 말이고 1번은 오히려 개혁을 하는 조직들, 그죠? 담당하는 조직들이 오히려 중복성이 있다 보면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오히려 좋은 개혁을 만들면 개혁을 오히려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뭐 그냥 한번 던져본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고 근데 답은 이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 자 5번도 정책 결정 요인론에 대한 비판이에요. 정책 결정 요인론의 비판인데 자 우리가 노슨과 로빈슨의 이 정책 결정 요인론이 있고요. 노슨과 로빈슨의 얘기는 결국은 정치가 정책에 영향을 못 주고 경제인데 이 경제를 우리는 환경 변수다 이래요. 사회 환경. 그래서 사회 환경, 경제 사회 환경 변수가 정책에 영향을 주더라. 이게 노슨과 로빈슨 얘기죠. 근데 이 논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뭐 너무나 경제 변수를 과대평가하고 정치 변수 이 경제만 고려하고 정치 너무 과소평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이 이론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이런 논리에 대한 비판을 묻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1번. 정치 체제가 어디 여기가 환경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치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얘가 여기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정치가 경제 영향,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영향을 주다 보면 당연히 정치도 정책에 영향을 이렇게 가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고요. 정치 체제의 매개 경로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경제, 환경인데 환경 변수 사이에 중간에 또 정치가 중간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반대로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주고 정치가 또
정치가 경제를 통해 갈 수도 있지만 경제가 정치를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체제에 매개의 경로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여기 이걸 끊고 보니까 정치는 못 주고 경제는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는 거지만 실제 얘네들이 이렇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나 과소평가한 거 아니냐, 너무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건 너무 과소평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근데 3번, 정치 체제가 지니는 정량적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럼 왜 이렇게 정치는 효과가 없고 왜 경제는, 환경은 효과가 있냐라고 판단했을 때 이렇게 판단했을 때 왜 정치가 효과 없다고 판단하고 경제는 환경이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을까 했을 때 주로 이 정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주로 뭐 가지고 평가했냐면 정량, 그러니까 양적인 변수들을 가지고 둘 다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측정을 해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질적인 것들은 판단하기 힘들단 말이야. 근데 경제 쪽은 거의 다 양적인 거야. 그죠? 경제, 환경 쪽은 거의 다 양적인 거겠죠. 근데 정치 쪽은 양적인 것도 있고 질적인 것도 있죠. 정치란 건 뭐 숫자보다는 좀 더 질적이고 어떤 주관적인 게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도슨과 로빈슨이가 평가하다 보니까 정치에서 경제에서 다 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위주로만 평가를 한 거예요. 질적인 건 확인하기 힘드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되세요? 정치엔 분명히 질적인 게 있는데 질적인 건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하다 보면 자꾸 질적인 건 연구에서 배제되고 자꾸 양적인 거 위주로만 평가되는데, 경제는 양적인 게 많으니까 당연히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는데 정치는 양적 영향이 질적 영향보다 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정치의 양적인 건 별로 효과가 여기 영향 주기 많지가 않다는 거야. 오히려 질적인 게 많은데. 근데 이걸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량만 보니까 얘로 영향을 주는 게 거의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정치에 있는 질적인 부분까지 고려했으면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다. 근데 연구할 때 자꾸 양적인 부분만 가지고 정치와 경제 현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치의 영향력을 굉장히 작게 평가했다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체제가 지니는 정량적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량적 변수 중심으로만 평가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질적인 거를 이게 많은데 이걸 고려 않고 이것만 고려하다 보니까 정치 영향이 작다고 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정량적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경제는 과대평가됐고 정치는 양적인 것만 보고 질을, 이거 큰 부분을 빼고 양만 봤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부분은 과소평가된 거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런데 행정학 시험이 이렇게 하나하나의 해석과 판단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이번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렸죠. 그러니까. 그죠? 그냥 이런 것들을 딱 보고 직관적으로 이거 옳다, 그러다 이렇게 나오는 게 원래 시험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어떤 해석과 내용적인 어떤 이해를 다 해야 한다, 그러면 이 시험이 정말 어렵죠. 너무나. 그래서 난이도가 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관적으로 딱 보고 3번, 4번 이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거의. 그리고 거의 새로운 유형, 기존의 기출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을 다루는 이런 분야의 문제들도 10문제 정도 나왔고, 그래서 시험이 굉장히 어렵고, 제 생각에는 70점 정도면, 70점대면 굉장히 잘 본, 어느 정도 이제 선방에서 잘 봤다고 생각해요. 했고 60점대도 너무나 나는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점수에 이렇게 혹시 낮았다 해서 너무나 이렇게 마음 쓰지 마시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결과를 한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과를 자 보시고요. 자 6번. 자 우리나라의 자치 입법권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령 범위 안에서 자치 법규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요.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혹은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령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사항은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조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령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고요. 주민에 대하여 형벌이라고 한 게 아니라 형벌의 성격을 지닌 그렇죠? 벌칙은 정할 수 있죠. 뭐하면 기본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주민에 대하여 형벌의 성격을 지닌 벌칙을 정할 수 없다. 아예 단정지으면 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벌칙을 정할 수 없다 단정하면 틀릴 수 있죠. 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2번이 틀린 것 같고요. 틀렸고요. 자치입법권에 근거한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감이 세우는 규칙도 있죠. 교육규칙. 그리고 조례는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죠. 조례는. 그리고 규칙은 지방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규칙은 이제 단체 장의하는 거니까. 그렇죠?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우리나라 주민참여 제도에 대한 얘기고요. 주민은 단체장을 상대로 이제 주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주민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특히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소환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대해서 단체장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에 청구하도록 개정됐죠. 원래는 단체장에게 청구했는데 지금 지방의회에 청구하죠. 그래서 18세 이상의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봤던 얘기들이죠. 그리고 이제 주민은 지방예산 편성 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번이고요. 자, 구성정책은 정부 조직을 구성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뭔가 가치 배분을 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내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결정한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성정책은 게임의 법칙을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성정책은 대외적 가치 배분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1번 많이 봤던 얘기니까 보시고 2번 규제정책은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여 수능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맞고요. 자, 분배정책에서는 집단 간의 나눠먹기식 다툼인 포크 배럴, 로그 롤링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분배정책은 이런 로그 롤링, 포크 배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자, 그런데 4번 추출정책이 뭡니까? 추출정책은 국가가 사람이나 돈을 국민으로부터 추출하는 정책들이야. 그래서 조세, 병역, 조세는 돈, 병역은 사람 이런 것들을 국민으로부터 뽑아가는 정책. 이게 이제 추출 정책이죠. 그래서 추출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정책이다. 이게 추출하는 정책이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중간에 정부가 집단 간의 재산, 소득, 권리 등의 배정을 변동시킨다. 재산과 소득을 변동시키는 거. 돈이 많은 사람한테 돈이 없는 사람 쪽으로 재산, 소득, 권리 등을 배정을 변동시키는 거. 이걸 뭐라고요? 이걸 재분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재분배 정책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무난한 문장이 아니라 좀 다들 이번 군무원 시험이 이 문장 하나하나가 이렇게 쉽게 탁탁탁 나오는 문장이 아니라 조금씩 생각을 해야 되고 자꾸 어렵게 나와 있어요. 문제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번 시험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어려웠던 문제고 답이 딱 보이는 문제가 없어요. 다 해석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죠. 시간도 걸렸고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우리나라의 15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도 약간 문제 제기를 좀 할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도 같이 한번 문제 제기를 아까 제가 2번 그죠?
2번도 문제 제기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말씀드렸고, 이 9번도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15제도인데요. 15제도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인턴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 15기간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라, 신분 보장은 안 되지만 그 기간 동안 공무원 경력이에요. 그래서 15기간은 일단 신분 보장은 없습니다. 신분 보장 없지만 보시면 15기간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경력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신분은 보장되지 않지만 경력 등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기간 산정, 경력 평등 등에 있어서 공무원의 경력에 포함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15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15기간 동안에도 보직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2번은 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5기간 동안에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15기간 동안에도 직위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시고, 3번 15기간 동안에 직권 면직이 되면 향후 3년간 다시 공무원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 결격사유는 직권 면직은 없어요. 자, 보시면 자, 15기간 중에 직권 면직이 되면 향후 3년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아니에요. 직권 면직은 파면 해임과 같은 징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직권 면직을 당해도 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네, 4번 15기간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 가지고 여기 이거는 맞는 말인데, 이 문장에 대해서 조금 세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5기간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리고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돼서 보세요. 15임용기간 중에 근무 성적 등이 불량한 경우 면직시킬 수 있으며 면직이 되어도 소청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소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대학 교수님 책의 문장에는 소청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면직 시 소청 제기를 받아주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건 교수님 책들의 이론상, 그런데 소청 제기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좀 세모를 치라고 했어요. 세모. 그렇죠? 대학 교수님 책에는 소청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청 제기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이 지금 세모예요, 세모. 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없다 냈기 때문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세모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도 한번 제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4번 이렇게 둘 다 한번 제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문제 2번 있었죠. 문제 2번하고 9번. 이게 약간 세모라서 이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잘못된다기보다 세모잖아요, 다. 세모.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세모도 기출이니까, 기출에서는 좀 논란이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제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문제랑 9번 문제 둘 다 제가 제시한 문장들이 좀 세모예요, 둘 다. 근데 세모적인 부분들을 좀 문제 제기하면 그래도 받아들여줄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 9번이 이번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답은 명확해서 사실 뭐 애매한 부분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제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10번 공직동기 이론이고요. 공직동기 이론은 민간 부분과 정부의 공무원들의 동기부여 방식은 좀 다르다. 그래서 민간 부분 종사자는 차별화된 공공부문 종사자의 가치 체계가 있다. 그래서 공직봉사 동기 이론이라 했고, 그렇죠? 그래서 민간 기업의 경제적 보상이 실제 정부에선 잘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외재적 요인, 돈 이런 것보다는
사람의 심리와 만족, 보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공직봉사동기론이죠. 그래서 공직봉사동기는 다양한 차원의 돈 외 금전적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의 동기부여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합리, 규범, 감성. 그래서 공직동기 이론은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을 봉사의식에 투철하고 공공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며 공공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개인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만큼 봉사의식에 투철한 사람일 것이다. 뭐 이렇게 가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페리 와이즈가 공직동기는 합법, 합리, 규범, 정서, 감정 이런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근데 4번 80년대 이후 급격히 확산된 MPM에 의한 외제적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를 재차 강조한 게 아니라 이게 잘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제적 요인보다는 내재적 요인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베버의 관료제 이론입니다. 베버는 자, 합리성을 조직에 적용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관료제를 간주하고요. 굉장히 합리적 조직을 만들려. 그래서 법과 합리성 이런 걸 강조하죠. 그리고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이제 공무원을 뽑으려고 하죠. 전문적 기준을 바탕으로 자,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뽑는다. 그리고 문서를 강조하죠. 문서화된 법규 이런 걸 강조하고요. 그런데 관료제 구성원들은 일반 직원 구성원들이죠. 구성원들은 조직 전반의 일반적 업무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관료제는 철저하게 분업하는 거야. 분업하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지 조직 전반의 일반적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 내에 있는 맨 위에 사람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구성원들은 그런 건 아니죠. 자기 분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정치행정 이원론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을 뭐로 보는 거예요? 행정을 경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행정을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 및 공급 분배와 관련된 자, 비권력적인, 그죠? 비권력적, 정치적이지 않은, 그죠? 비권력적인 관리 현상으로 봤다. 뭐다? 경영으로 봤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한 배경에는 역관주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역관주의를 극복하면서 펜들턴법에 따라 어디로? 실적주의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이 나왔죠. 뭐 이건 많이 배웠죠. 자, 그런데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는 정치행정 이원론은 하면서 과학적 관리론에 기반한 행태주의적 관점을 지지한다 되어 있는데 자,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한 행태주의는 아닙니다. 행태주의는 이원론은 맞는데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해 있는 건 아니에요. 행태주의는. 왜요? 자, 행태주의는 뭘 비판하면서 한 거예요? 행정 원리학파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한 거죠. 근데 행정 원리학파가 과학적 관리론과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과학적 관리론에 근거했다고 보면 틀린 거죠. 행태주의는 이렇게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한 행태주의적 관점을 지지한다 하면 틀린 거죠. 행태주의는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비판한 거죠. 답은 3번이고. 자, 그래서 행정국가의 등장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행정개혁운동이 전개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능률적, 전문적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역관주의를 개혁하자, 정부를 개혁하자 이런 운동이 나오면서 이제 나온 거죠. 경영학 관점에서. 다만 여기서 행정국가의 등장이다 이런 표현을 잘 이해하시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행정국가는요 1930년대 경제대공황 이후에 발전을 했어요. 발전했는데 행정국가의 등장은 이때 19세기 말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행정이 점점 커졌어요. 그러면서 행정국가가 등장을 했고 그 등장을 배경으로 행정국가가 발전한 게 이제 30년대기야. 그래서 19세기 말에 행정국가가 등장하면서 이제 행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과 좀 더 효율적인, 능률적인 행정을 하자 이런 논리가 이제 나오면서 행정학이라는 이 경영학 관점에 행정학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 관점에 그래서 답은 일단 3번. 그리고 이 말이 명확히 틀렸죠.
과학적 관리에 기반한 행태주의. 이런 표현은 틀렸죠.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공익에 대한 과정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요, 공익은 인식 가능한 행동 결정에 유연한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가장 바람직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와라, 이렇게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건, 이렇게 바라보는 건 실체설이야. 실체설은 절대적으로 실체적, 규범적, 도덕적 개념이야. 그래서 도덕적 절대 가치입니다. 정의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안내자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길이 있다, 따라와라. 그래서 실체설 입장입니다. 1번. 자, 공익은 하나의 실체라기보다 다수의 이익들에 조정되면서 얻어진 결과다. 그죠? 다수 이익의 총합. 그래서 과정설은 사익의 총합, 타협, 집단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 이렇게 보는 거죠. 3번. 그래서 공무원의 행동을 경쟁 관계에 있는 집단들의 이익을 돕는 공무원들 조종자 역할로 보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익과정설은 정부와 공무원의 조종자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죠. 4번. 그런데 실체설의 주장을 과정설은 행정의 정당성 확보에 도입된 상징적 수사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실체설 니네들이 말하는 건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성 좀 없지 않냐. 단순한 상징적 수사다. 미사오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체의 주장을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1번. 그렇죠. 이번에 이제 행정이 자꾸 어려운 건, 그렇죠? 이게 다 문장에 대한 어떤 처음 본 문장을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예요? 대학 교수님 책들에서 그대로 갖다 내서 그런 문장들이 자꾸 이렇게 어려운 문장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요. 답은 1번이고. 다음 중 공무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부패를 막으려면 당연히 투명해야겠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통해서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그죠? 이런 이해 충돌 방지를 통해서 뭐 하겠다?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윤리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이런 투명성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15번. 정보와 관계 모형이고요. 라이트는 미국의 연방, 주, 지방 정부와는 관계가 분리, 중첩, 포함형이 있다. 라이트 모형은 이렇게 분리형, 중첩형, 포괄형 얘기하죠. 자, 3번부터 보시면 로데스라고 잘 안 읽고 이거 로즈라고 많이 읽는데 로즈. 우리가 이제 보면 로즈 모형이 있어요. 로즈 모형. 그렇죠? 로즈 모형이 있고, 자, 로즈는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에 완전히 예속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등한 관계도 아닌 서로 의존하는 상호 의존형이고, 그래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좀 다르다. 그래서 서로 중앙 정부는 법적 자원과 재정 자원, 이게 밖에 있죠. 밖에 있어야 돼. 지방 정부는 정보 자원과 이거 서로 갖고 있는 게 다르다. 그래서 부족한 점을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즈는. 그래서 로즈는 집권화된 영국의 수직적 중앙 지방 관계하에서도 상호 의존 현상이 나타남을 권력 의존 모형으로 설명한 겁니다. 서로 갖고 있는 자원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로즈죠, 로즈. 로데스라고 하니까 이제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로즈, 그렇죠? 자, 무라마 스미츠는 일본의 중앙 지방 관계 변화에 주목하면서 수직적 행정 통제 모형과 수평적 정치 경쟁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서도 무라마츠모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관계를 수직적 통제 모형과 수평적 경쟁 모형으로 제시했죠. 그러면서 무라마츠모는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뭐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원래 아는 문장이고 이제 2번이 이제 딱 모르니까 답을 2번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영국의 중앙 지방 관계는 중세 귀족 사회에서 지주와 땅 주인과 그 지주의 명을 받는 소작인, 그 지주만은 토지와 소작권을 그러니까 지주와 소작인이라고 해서 그 지주의 명을 받고 토지와 소작권을 관리하는 마름, 관리자죠. 그러니까 땅 주인이 있고 거기서 이제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 그 땅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마름.
가깝다고 하면서 지주 마름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름이라는 거는 그 땅을 그냥 경작한 농부가 아니라 소작권을 관리하는 주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가 있다? 재량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지주 마름 관계로 봤던 게 그린피스가 아니라 이건 챈들러에게 챈들러. 챈들러는 비슷한 논리 여러 가지 의존 모형을 여러 가지 모형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챈들러 모형은 자 행정기관 모형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급 행정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밑에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호 대등한 관계다. 동반자 관계다. 근데 중앙정부는 또 여기 세 번째는 상호 의존, 상이한 권한과 지는 관계가 서로 의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논리가 1, 2, 4와 비슷하고 그 안에 이제 지주 마름 모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지주와 같이 일정 정도의 기본 원칙을 정하면 지방정부는 마름으로 일정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그렇죠? 여러 농부들을 관리한다. 또 지방정부에도 뭐가 있다? 재량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챈들러기. 자 그린피스는 오히려 자유방임형. 그래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부터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통제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설득하고 지방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책이 집행된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이진 않고 일정 부분 설득하면 수용 범위 내에서는 정책을 집행한다. 이게 장려형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기존 모형들이 라이트, 로즈, 무라미초는 아는 모형이니까 야, 이거 그래서 그린피스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챈들러.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답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도 시민단체 해석입니다. 시민단체 해석은요. 이것도 좀 어렵죠. 시민단체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이게 이제 대학 교수님 책에 이 부분이 파트가 있어요. 쭉 이렇게. 그런 부분을 이제 내긴 냈는데 자, 일단 보세요. 시민단체 해석인데요. 1번. 자, 결사체 민주주의 입장은 결사체, 그러니까 많은 이익 집단들, 많은 집단들이 있으면 그게 민주주의다. 그래서 이상적인 사회란 NGO 등의 각종 그러니까 자원 스스로 만든 조직들, 자원 조직이 많이 생겨서 서로 경쟁하면서 활동하면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결사체들, 각종 이익 집단들이 많아서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오히려 민주주의에 도움된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단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 자, 그런데 공동체주의는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시민단체도 일정 정도 자유는 있지만 그에 따라 일정 정도 책임도 져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책임 있는 개인의 어떤 활동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는 그만큼 뭐가 필요하다? 책임도 따르는 거다. 그래서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 절충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이게 다원주의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공동체주의입니다. 공동체주의가 시민단체를 해석할 때 공동체주의는 뭐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책임도 중요한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공동체주의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책임 있는 개인의 활동, 이거 강조하는 게 공동체주의죠. 답은 3번. 자, 사회자본론은 신뢰죠, 신뢰. 그래서 시민사회와 단체에 의해 의미 있는 해석을 강하면서 사회자본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생산되는 무형의 자본인데 이런 것들이 보다 결국은 시민사회를 통해서 이런 활동이 결국 무형의 자본인 신뢰에 의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한다. 뭐 이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뭐 다원주의도 개념으로 시민단체를 이해할 다양한 주체들 간의 어떤 활동 이런 거 강조하니까 다원주의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다만 3번은 이렇게 자유를 중시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건 공동체주의입니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답은 3번. 자, 17번도 이게 이제 너무 옛날 논리를 가져왔어요. 물론 뭐 흐름의 변화는 좋은 건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위원회였다가 이제 주민자치회로 바꾼 겁니다. 차이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과거에 읍면동의 그냥 자문기구예요. 자문기구.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합시다 라고 그냥
자문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기구라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에 아예 협의를 하고 실행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강한 힘을 더 부여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옛날엔 주민자치위원회였는데 이제는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래서 2018년 이런 체제 개편의 특별법에 따르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이제 둘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 쪽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훨씬 더 대표성이 강하고요.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주민자치회가 자치단체보다 더 대등한 협력 관계를 가질 수, 이게 더 민주적이고 더 주민에 대한 권한을 더 많이 확보한 거죠. 그래서 단체와 관계가 주민자치회가 훨씬 더 협력적 관계죠. 대등한 관계. 자치위원회보다는, 자치위원회는 그냥 단순한 자문기구라면 주민자치는 협의기구예요. 그래서 1번 바뀌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읍면동장이 그냥 임명하면 됩니다. 위촉하죠. 하지만 주민자치는 훨씬 더 대표성이 강하다 보니까 읍면동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시군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어요. 자, 이런데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1, 2, 3, 4를 좀 같이 보다 보면 느낌이 좀 나요. 결국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비교하고 있는데 어디가 더 자치성이 강하냐. 논리를 보면 자, 자치위원회보다 더 주민대표성이 강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자문기구고 주민자치는 협의기구다. 그럼 이거 훨씬 더 주민자치가 크다는 얘기잖아.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자치위원회보다 더 대등한 협력관계, 이게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논리가 2번, 3번, 4번 이 논리가 쭉 연결이 되면서 자치회 쪽이 조금 더 뭔가 자치성이 더 강한 기구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을 몰라도 2번, 3번, 4번을 보다 보면 옳지 않은 기구가 나머지 3개 맞으니까 보면 자치회가 더 강해요. 그러면 위원회와 자치회 중에서 시군구청장과 읍면동장 누가 위촉하는 게 더 자치성이 강하겠어요? 시군구청장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그러니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위원회와 자치회 이런 관계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기 간의 관계를 보다 보면 1번이 조금 더 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좀 느낄 수 있으면 이런 풀이 어떤 스킬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17번도 보시고요. 그래서 자치위원회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걸 이제 주민자치회 쪽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18번. 다음 중 우리나라의 행정 환경에 대한 얘기고 이건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상식성에서 좀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방체제에서의 국가 간 관계로 글로벌 환경은 행정의 사회, 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이 확대됐고요. 그래서 법 집행 과정에서 재량의 폭이 커지면 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잃기 쉽겠죠. 뭐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경제안정의 불확실성은 정치적 환경에 의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이해되죠. 4번 근데 한국 사회는 현재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 환경은 복잡하거나 불확실할 가능성이 낮다? 아니죠. 오늘날 사회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예요. 근데 이게 낮다? 말이 안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 얘기고요. 에도크라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에도크라시는 근데 이제 이번 시험에 이제 변수는 시험이 어렵긴 어려운데 커트라인이 높아가지고 아니 그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그게 변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경쟁률만 그냥 평범했으면 사실 이제 점수대가 이렇게 내려가야 하는데 이제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경쟁률 변수를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뭐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 일단 최선을 다하셨고 여러분 다 오셨으니까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셔서 한번 가시면 좋겠고요. 행정은 너무 어렵게 나오긴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에도크라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에도크라시는 타일 관료제죠. 그래서 타일 관료와 현상의 하나로 등장했고, 자 에도크라시 우리 배웠죠. 기본적으로 복공집 자체가 낮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 복잡성이 높은 게 아니라 낮죠. 그리고 공식화도 낮고
짓거나 놨죠. 답은 2번입니다. 오늘날 조직은 고도의 창의성과 환경 정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효하죠. 당연히 오늘날 조직은. 그러면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갈등과 비협조가 일어나고 창의적 업무 과정에서 직원들의 심적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드워크라시는 이렇게 비정형적이고 고도의 전문적 업무에 좀 더 유용하고 명확한 서열 구분이나 표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뭐가 생기더라? 갈등과 비협조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창의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높은 심적 스트레스가 있더라. 이런 것들은 뭐 많이 봤죠. 자, 보시고요. 20번. 기존 전자정부 대비 지능형 정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그러니까 답은 명확한데 뭐 답이 이건 오답 10이 없고 하는데 이건 사실 너무나 이제 특정 그 교수님 내용을 가지고 바탕을 냈기 때문에 좀 일반화된 어떤 비교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기존 전자정부와 지능형 정부의 차이는 뭐냐 했을 때 기존의 전자정부와 지능형 정부는 과거에는 이제 정부 주도로 한다면 지금은 국민 주도로 하는 거다. 그 과거에는 국민과 공무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개선하는 거라면 지능형 정부는 알아서 하는 거야. 컴퓨터가 거의 사람처럼. 그래서 문제를 자동 인지하고 스스로 그냥 개선하는 겁니다. 사람이 주도하거나 사람이 문제 제기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지능적으로 고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행정은 단순한 업무 처리 중심으로 갔다면 현장 행정은 자 복합적인 다양한 문제도 사람이니까 거의 사람과 같은 존재니까 복합적 문제도 해결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양적이고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여기는 판단, 질적 판단과 감정적인 부분도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지능형 정부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자 뭐 아기, 뭐 청년, 중년, 뭐 노년 이런 식으로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 가긴 가는데 오늘날은 생애 주기별로 가는데 맞춤형을 더 나아가서 비서형, 일상적인 틈새 사이에서 그때 모든 것들을 다 맞춰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기별로만 맞춰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하나하나에서 비서처럼 옆에서 붙어서 하나하나 다 고쳐나간다는 겁니다. 옆에는 거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모바일을 넘어서서 수요 기반의 온 오프라인의 멀티 채널 모든 걸 다 이용해서 가는 이런 정부를 지능형 정부다. 그래서 국민 주도로 가고요. 현장의 복합 문제 해결도 가능하고요. 온 오프라인의 멀티 채널도 이용합니다. 그런데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서, 그죠? 생애 주기별 맞춤형이 아니라 생애 주기별 비서형. 그러면서 일상 틈새에서 모든 걸 하나 비서처럼 맞춰간다. 지능형 정보 얘기입니다. 자,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도 지식이 없으면 풀기 힘드니까요, 그죠? 생애 주기별 맞춤형이라는 게 사실 나쁜 말이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버리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도 맞추기 좀 힘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또 켈리의 귀인 이론도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켈리의 귀인 이론은 개념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근데 행정학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잘 안 하거든요. 이제 뭐 경영학 쪽은 좀 하겠죠. 그런데 이제 행정학 쪽은 이렇게 켈리 귀인 이론을 알긴 아는데 알아도 귀인 원인이 어디서 귀책 사유 할 때 귀자예요. 어디서 왔냐 원인이 귀인 이론 그 내용 정도만 알아요 다들. 그래서 어떤 원인이 개인한테 있었냐 환경에 있었냐 이런 걸 찾는 게 귀인 이론입니다. 원인은 개인의 잘못일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이걸 찾는 게 귀인 이론이에요. 뭐 여기까지는 다들 압니다.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잘 공부 안 하죠 행정학은.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요. 그런데 일단 공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켈리의 그 귀인 이론은 원인이 개인에 있는 건지 환경에 있는 건지 여러분 행정학 시험이 이번에 어렵고 잘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게 나한테 원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시험 자체 그 자체 환경 나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혹은 시험 자체의 문제인지 이 원인을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켈리의 귀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찾을 때는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 합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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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특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근데 합의성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내가 합이 맞느냐, 다른 사람과 얼마나 내가 잘 일치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과 얼마나 다르냐, 다른 사람과 같느냐, 이게 다른 사람과의 합의성입니다. 그래서 합의성은 다른 사람과 얼마나 내가 같느냐, 다르냐. 특이성, 합특일, 특이성. 다른 상황과,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얼마나, 상황에서 얼마나 특이하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이냐. 상황을 그냥 다른 과목과, 한번 우리 시험에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른 상황이 뭐냐, 다른 과목과 비교해서. 이건 다른 사람이 어떻냐.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봤는데 시험을,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어땠는데, 그거 고민하는 게 합의성이고, 이번 시험 행정학 시험 어려웠는데 시험 못 보는 원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어땠는데, 잘 봤어 다른 사람, 다른 못 봤어, 나는 근데 어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합의성이고, 다른 상황 혹은 시험을 다른 과목, 행정과 국어는 어땠는데 행정학은 다른 과목과 비교해서 특이성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사람, 다른 상황에 역사적 일관성, 내가 역사적 계속 시험을 난 계속 잘 봤냐, 아니면 못 봤냐. 역사적 일관성. 나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시험을 계속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일관성.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상황과, 혹은 다른 과목과, 혹은 나의 역사적 일관성, 이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성은 다른 사람과 합의성, 다른 사람과 합의성이 높다, 혹은 높다, 낮다, 보는데, 합의성은 합특일인데, 다른 사람 합의성은 다른 사람이 다 같냐, 다 시험 못 봤는데 나도 못 봤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합의성이 높다는 건 다른 사람과 나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시험 못 봤어요. 나도 못 봤고, 나와 다른 사람이 합의성이 높다, 그 얘기는 다른 사람과 나도 같다. 다른 사람 못 봤는데 나도 못 봤다. 그러면 시험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럼 뭐예요? 외부 환경 자체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합의성이 낮다, 다른 사람은 다 시험 잘 봤는데 나만 못 봐서 그 합의성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차이가 있는 거죠. 뭔가가. 그러면 그건 나의 문제죠. 행정을 다 잘 봤는데 나만 못 봐서 그거는 나의 문제고, 내부의 문제고. 다 못 봤는데 나도 못 봐서 그건 합의성이 높아. 그런 경우는 시험 자체 문제라는 거예요. 외부. 그죠? 시험 자체 문제라는 거예요. 자, 특이성은 다른 상황 혹은 다른 과목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상황 혹은 다른 과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과목과 비교해서 특이성이 얼마나 높냐, 다른 과목과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다른 과목은 다 잘 봤는데 행정학 시험만 못 봤어요. 그러면 다른 과목과 비교했을 때 특이성이 있는 거죠. 내 행정학 시험은. 그러면 다른 과목은 다 잘 봤어요. 다른 상황은 다 좋아요. 근데 행정학만 못 봤어요. 그러면 행정학 시험 자체 문제입니다. 왜? 다른 과목들은 다 잘 봤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는 그 능력이 있는 건데, 지금 얘만 특별히 못 봤다면 행정학 시험 자체 문제입니다. 외부야. 근데 다른 과목과 특이성이 낮아요.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못 보고 이 과목도 못 본 거야. 그럼 내가 전체를 시험을 못 본, 내가 못한 거죠. 그 나의 문제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부적 문제. 특이성이 낮다는 거는 다른 과목과 차이가 없다는 거야. 다른 과목도 못 봤고 이 행정학도 못 봤고, 그럼 내 문제지 그건. 근데 다른 과목은 다 잘 봤는데 행정학 못 봤다면 그건 나는 이미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행정학 못 봤다는 얘기가 시험 자체 문제가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내부. 행정학 자체의 문제면 외부고 내 문제면 내부죠. 역사적 일관성, 합특일 일관성 뭐냐? 일관성이 높다. 그게요. 계속 시험을 못 봐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못 봤어. 그럼 내 문제지. 일관적이게 계속 못 봤는데 이번도 못 봤어. 그럼 저의 문제지.
내부. 근데 일관성이 낮다는 거는 이번만 시험 못 본 거야. 다 잘 봤는데 이번만 일관성이 떨어지게 못 봤어요. 그러면 시험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거는 외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른 상황, 다른 과목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나의 일관성을 비교했을 때, 이런 걸로 뭘 찾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원인을 찾는 겁니다. 이게 내부에 있었는지 외부에 있었는지. 이런 게 켈레 규인 이론이고 너무 어렵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일단 외우실 때 합특 1, 합특 1은 합과 특은 자, 높은 애들 고고 합특 고고 왜 고고 합특은 고고 높은 애들이 외부야. 합특 고고 왜. 근데 1 고 내. 다시 특이성도 높은 애들이 외부죠. 근데 일관성은 낮은 애가 외부예요. 그래서 1 고 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만 1 고 내 고고 왜 합특 고고 왜.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앞에서 합특 위는 위 두 개는 고고 왜 고고 왜 고 내 고고 왜 고 내. 근데 외울 때 일고 내 일고 내 일고 내. 그래서 일관성은 높을 때 일관성이 높을 때 내부다. 그리고 일관성 빼고 나머지는 반대다. 고고 왜 고 내 일고 내 일고 내. 나머지는 고고 왜. 그죠? 나머지는 높은 애들이 외고 일고 내 일관성만 높을 때 내부입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리는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문제 1번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그죠? 뭐요? 합의성. 다른 사람들. 그죠? 다른 사람이 자, 여기는 다른 상황이 아니라 같은 동일한 상황에서 시험을 지금 본 거죠. 동일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는 아예 다른 상황에서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다면 뭐요? 비슷하다. 합의성이 높다면 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보였어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결과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돼.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다면 고. 그 행동의 원인은 내적 요소에서 귀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어떻다? 높다면 고. 고고 왜. 그죠? 외적. 근데 이 앞에 또 틀렸죠. 그래서 내적이 아니라 외적. 다시 한번 보세요. 동일한 상황에서 합의성, 동일한 행동을 보인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서 다 같이 시험을 못 봤다면. 그죠? 그러면 시험 자체 문제죠. 그 뭐요? 외부입니다. 외부. 이 얘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다면, 다 같다면, 다 시험 못 봤다면 나 문제가 아니라 시험 자체 문제죠. 왜죠? 그죠? 근데 이렇게 논리를 해서 어떻게 풉니까? 일단은 그죠? 어렵죠. 일단은 그래서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할 때 고! 높다면 왜? 고고 왜? 그죠? 자, 판단 대상이 다른 상황, 사람이 아니죠. 상황. 다른 상황, 다른 과목. 다른 상황에서 달리 행동하는 정도가 높다면 고. 뭐요? 달리 행동하다 뭐야? 특이성이 있다는 거야. 특이성. 다른 상황에서 특이성이 있다면,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 특이성이 높을 때 고고 왜? 외적 요소에 기인한다. 자, 특이성이 높다는 건 다른 과목, 다른 상황에서 특이성이 높다는 거는 다른 과목은 다 잘 봤는데
행정화만 못 볼 겁니다. 특이하게 행정화 못 봤다. 그러면 나 다 잘하는데 이것만 봤다. 시험 자체 문제다. 행정화 시험 자체 문제다. 외부죠, 외부. 다만 높다면 go! 왜? 외적에서 합니다. 상황. 자, 3번 판단 대상이 그 자신이 동일한 상황에서 과거와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동일한 상황에서 과거와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누가? 판단 대상이 내가 동일한 상황에서 과거와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다. go! 1. 일관성이죠. 과거와 동일한 행동 일관성. 1. go! 높다면 네. 일관해.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계속 시험 못 봤어요. 동일하게. 그러면 그 일관성이 있으면 이번 시험 못 본 건 내 문제지, 내 문제. 계속 못 봤으니까 나는 내 문제다. 읽어, 네. 자, 판단 대상의 다른 사람들이 뭐요? 합일성.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보인 정도가 높다면 고고! 왜? 외적 요소다. 다른 사람이 다 시험 못 봤으면 시험 내 문제가 아니라 시험 자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걸 다 그냥 풀기 힘드니까 직관적으로 이제 혹시, 그죠? 다른 사람과 합의성, 다른 상황과 특이성, 과거에서부터 역사적 일관성, 과거에서부터 일관성. 고고 왜? 일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까지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 근데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 그렇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고고 왜 일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중앙인사기관들이 쭉 변해 왔어요. 근데 1948년 비독립 단독형 기관으로 총무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999년 DJ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됐었는데, 자, 중앙인사위원회는 독립형 합의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중앙인사위원회가 99년부터 2008년까지 있었는데 비독립 합의형이었습니다. 그죠? 비독립 합의형. 그래서 독립 합의가 아니라 비독립 합의형이었죠. 그러다가 2008년 중앙인사위원회가 폐지되고 2013년까지 행안부를 거쳐 안전행정부로 왔고요. 이걸 우리가 독립형 단독체라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는 그죠? 비독립 단독형인데 우리나라 독립 단독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4년 현재는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가 있고, 인사혁신처 뭐요? 비독립 단독형이죠. 비독립 단독형 기관으로 보죠. 근데 2번은 이제 많이 봤던 거니까,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자, 23번 보시면 기술과 집권성은요 관계가 있긴 한데 상관도가 있긴 하나 높다고는 안 봐요. 그래서 기술 자체가 어떤 집권이나 분권을 만드는 이런 구조하고는 좀 관련은 있는데 그게 아예 관계가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변수들이 영향을 많이 줘가지고 실제 기술과 집권화의 관계가 굉장히 그러니까 일상적 기술일 땐 조금 집권화될 가능성이 있고 비일상적 기술일 땐 분권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기술은 집권화에 아주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진 않아요. 관계는 있지만. 그래서 일단 상관관계가 낮다 이렇게 좀 보시고, 자, 우드워드는 자 대량 생산 기술일 때 기계다 말했죠. 그래서 대량 생산 기술일 때 관리자 가치 기계다. 자, 톰슨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직 간, 개인 간 상호 의존도를 기준으로 기술을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톰슨은 모형은 자, 뭐 기준으로 어떤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분류하고 있죠. 자, 페로는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을 기준으로 조직을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로는 과업의 다양성, 변이성, 문제 분석 가능성으로
기술을 분류했죠. 자,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양적 방법. 양적 방법. 양적 방법의 반대가 뭐예요? 질적 방법이겠죠. 양이란 건 뭐예요? 통계나 수치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고, 질적이란 건 뭡니까? 통계 수치화하기 힘드니까 만나서 한다든지 직접 대면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질적이야. 그래서 계량적 기법을 응용하여 양적 평가는 수치화된 지표를 통해 정책의 결과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양적인 평가다. 정량적 평가라고 하고, 실험적 방법과 비실험적 방법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혹은 비실험은 이제 통계 같은 거,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수치화시키는 어떤 양적 평가할 수 있고요. 정책 대안과 정책 산출 및 영향 간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겠죠. 양적으로. 근데 대부분 데이터 수집을 면담과 참여 관찰로 하면 이거는 질적인 거예요. 질적. 그렇죠? 수치화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이런 것들 답은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산 심의에 대한 설명인데요. 1번. 정부의 시정연설 후에 국회에서 예비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서 종합심사를 가는 게 아니라 예비심사하고 종합심사하고 본회의를 가야죠. 순서가 다. 시정연설에서 예비심사하고 종합심사하고 본회의로 가야죠.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예산심의는 행정부에 대해서 국회가 행정부를 뭐 하겠다?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은 당연히 정당에 영향을 미치겠죠. 뭐 의회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로 인해서 의원 내각제 나라에 비해 예산심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서 의원 내각제에 비해 예산심의가 비교적 엄격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하나의 지문들이 해석과 이해가 돼서 문제가 나오고 있었어요. 어려워요. 직관적으로 그냥 딱 보자면 3번, 2번 이런 난이도 하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도 있었고 지엽적인 문제도 많았고, 그렇죠? 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 어렵게 출제를 했고요, 여러분들. 그 점수도 뭐 아주 이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요, 행정학은. 그러니까 이렇게 잘 마음을 이렇게 가지시고 남은 시간 내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이제 결과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난이도의 문제가 있었던 시대가 2020년도였어요. 2020년도. 그때 이제 거의 행정학 합격하셨던 분들이 이제 합격자분들이 행정학 그때 64점, 68점 이게 이제 많이 그 점수에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 아니었나 이런 생각 들고요. 그러나 그 2020년도에 그렇게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서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난이도가 훨씬 쉬워졌어요. 그래서 점수대가 80점대로 이렇게 커트라인에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 어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어렵게 더 공부할 것이냐 이런 고민보다는 내년도는 조금 더 그래도 난이도가 많이 쉬워질 것 같은 이런 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신 분도 있잖아요. 뭐 이런 분들이 강의를 들었다면 너무나 이 시험에 너무 몰입해서 이 난이도의 높은 문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것도 뭐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겠지만 내년도는 오히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이제 대비를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1년 동안 군무원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명확하게 잘 나와서 이렇게 그 시험 봐주셔서 잘 나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험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낙담도 하고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힘을 좀 내시고요. 그래서 꼭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못 본 시험은 다른 사람도 못 봅니다. 그죠? 내가 시험 못 본 건 다 같이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여기에 이제 몰입하지 마시고 이제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언제나 응원하고요. 여러분 꼭 합격의 결과 있으시길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힘을 내고 또 우리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